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지영 작가고요. 간단하게 제 살아온 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직을 좀 많이 하긴 했네요. 저는 처음에 대기업에 이제 들어갔고요. SK그룹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삼성으로 이제 이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우연히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연히 갔던 곳이 이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에 위치한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센터에서 일을 했고, 이렇게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창업을 한 1년 정도 경험하고 다시 벤처캐피탈에서 1년 있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관련돼서 좀 거의 한 7년 정도 이제 일을 한 것 같고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에서 CF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좀 어쩌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경험을 다양하게 한 것 같아서 혼자 알기 아까운 거 위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올해 제가 좀 박사를 또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쪽에 해봤던 게 제주도에 제가 왜 가게 됐냐면은 스타트업이 육성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주도가 제가 갔었을 당시가 2017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좀 육지에서 많이 팀을 어, 그 많이 초청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은 해결됐고 공간은 제주 창조경제센터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었고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초기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뭐 매출을 내는 이런 비즈니스를 가져가기 전에 뭐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했던 일은 그 투자 생태계 구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스타트업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학부는 이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남구의 창업가 거리에 마루 360이라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업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잘 피칭을 하고 뭐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거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뭐 지속적인 매출을 내기 전까지는 공간도 거의 공짜로 쓸 수 있고 뭐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술활동한 거는 이제 처음 썼던 게 대기업에 있을 때 왜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책을 썼냐면 그때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윗사람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를 좀 느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려면은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눴던 책이고 그 다음에 썼던 책이 이제 창업가 생각 노트인데 당시에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도움 요청 받았던 게 사업 계획서 쓰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계속 막 기획서 쓰고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단의 시간에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타트업 IR 자료를 이제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자료라는 게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담겨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스타트업 이론들을 좀 이제 많이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냈던 창업가 생활 노트가 네, 한 3,000부 정도가 이제 다 팔렸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낸 책이 이 창업가 생각 노트를 이제 리뉴얼한 거고요. 다시 보니까 이제 좀 추가로 넣고 싶은 인터뷰도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진솔한 이야기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이거는 이제
하기 전이랑은 진짜 다른 게 그 주변에 있는 창업가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랑 직접 했을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도 사실 저는 그 아이템이 제가 확신을 가진 아이템은 사실 아니었고, 근데 이 일을 계속 하려면은 제가 창업을 안 해보고 스타트업들한테 뭐 멘토링을 하거나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조금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창업은 그러니까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엄청 잘 될 것 같아서 이 아이템을 시작을 하는데 무조건 이제 그 고난을 되게 지금 새로 몇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를 계속 마주하게 되고 그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제 해결했네 하면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제 이 프린시플이라는 게 레이 달리오 이제 저자분이 쓰신 건데 끊임없이 이제 문제를 마주하고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다는 거를 창업을 하고 나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 창업을 좀 스포츠에 비유를 해봤어요. 스포츠에 비유하는 게 가장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누가 알려준다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타는 거지? 이제 감은 있는데 실제로 타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체득을 하거든요. 근데 창업도 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기 전에 제가 올랐던 거는 그러니까 나도 실패할 거라는 걸 생각 못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고 근데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좀 깨달음을 얻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비유하고 싶은 스포츠가 서핑인데요. 그러니까 이 서핑은 내 주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나와의 싸움인 거고 이 서핑은 이제 파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서핑이라는 게 그 전에 되게 어, 뭐 체력을 단련하고 이제 계속 기술을 익히다가 파도가 왔을 때 딱 올라타야 되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그 시장이 언제 열릴지를 모르는데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관련해서 서비스를 준비했던 분들은 진짜 투자도 많이 받고 갑자기 고객들이 늘어나서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의 파도라는 거는 그 진짜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지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게 이제 우주항공 쪽인데 제 2018년도에 투자를 이제 했던 팀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투자도 되게 많이 받으셨고 시장이 열려서 그러니까 되게 제 IPO를 준비 중인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파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템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창업이 어, 그 여건이 가능하시다면 다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창업을 해보면은 내가 뭘 진짜 좋아하고 뭐를 너무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런 인생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창업이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보신 분들이 뭐 네, 거의 다가 다 이제 아는 분들일 것 같은데 네, 이 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창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 김범수 의장님도 있고 뭐 배달민족 김봉진 의장님도 계시고 토스 이제 창업가도 계신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온 사람들은 모두 창업가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창업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만에 담지 않았던 분이 이제 스티브 잡스인데요. 그 이유는 스티브 잡스는 이제 다른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서 이제 따로 빼봤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네, 그 스마트폰 모바일을 이제 발표했던 시기가 2007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발표자로 만들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24시간 인터넷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스티브 잡스의 뭐 그런 이제 뭐 어록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업이라는 거는 일단 계속 트렌드를 좀 이끌어 왔는데, 그 1990년대부터 보면은 이제 좀 인터넷 혁명으로 좀 플랫폼이 이끌어온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좀 스마트폰, 그 이후에 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좀 직접 뭔가 해보는 창업이란 게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창업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 이제 실리콘밸리의 Y 컴비네이터의 이제 폴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냥 사용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 알리는 게 전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좀 실질적인 걸로 들어가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이고, 이제 두 번째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유저를 찾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지금, 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먼저 좀 기획서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그 시장 검증을 하려면은 사실 뭐 빨리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빨리 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이랑 사실 저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 돈 5천만 원을 써서 이제 딱 1억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현명하게 했으면은 사실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그렇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진짜 고객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천이 지금 되게 유명한 그 데이팅 앱 틴더가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내 서비스를 쓰는 한 1,000명 정도의 고객이 있는지, 그럼 1,000명 정도가 어쨌든 되게 이 서비스에 열광하면은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확신이 들면, 그러면은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창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는 이제 되게 자세한 막 그런 이론이랑 사례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는 사실 실질적으로 스타트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담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이제 부탁하셨던 게 잘 쓴 사업 기획서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제일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다들 대부분의 창업가가 되게 고생을 해서 쓴 기획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비성인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좋은 사업 계획서를 공유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대표님들한테 이제 다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초기 창업가들을 위해서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IR 장표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사업 기획서를 왜 써야 될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기획서 쓰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업 기획서 없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결론은 이제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투자 유치를 하려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팀 멤버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 멤버 영입에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 어, 정부에서 되게 창업을 권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진대회나 지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려면은 잘 써진 사업 기획서가 있으면은 훨씬 처음에 창업하기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업 기획서가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득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감안을 하고 기획서를 쓰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사업 계획서의 가장 큰 의미는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막상 창업을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힘든 시기에도 이 내가 추진하는 일에 대한 좀 자기 확신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지사지 관점에서 좀 중요한 거를 다시 짚어보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거에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조사해봤는데, 첫 번째가 창업팀의 역량, 두 번째가 시장 잠재력, 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술, 뭐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팀이 진짜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장이 열리는지,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투자자라면은 우선 이 시장이 커질지, 그러니까 얼마나 커질 시장인지를 볼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1조 시장이라고 하면 이 1조 시장 중에 이 팀이 몇 퍼센트를 점유할지, 를 보면 뭐 1조 중에 1,000억 정도는 이 팀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쟁사 대비 뭐가 그런 역량이 차별화 되는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은 마케팅을 진짜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좀 유리한 입지에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제가 목차에 쓴 대로 이제 7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에 가장 효과적이라서 이렇게 일곱 가지로 이제 순서를 정해봤고요. 첫 번째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돈을 벌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쟁사 대비 이제 차별화 같은 거. 그 여섯 번째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팀의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우리는 과거에 어떤 걸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력적인 이 일을 왜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전할 건지, 이제 팀의 미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간이 없으면 딱 7장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사업 기획서를. 그래서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런 일곱 개 플로우고요. 그 이번에 나온 개정판에서는 좀 그 목차를 그냥 목차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6번 성장 전략을 이제 크게 성장하기 위해 시작은 작게 라고 이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작은 시장을 독점을 하고 거기서 점점 영향력을 확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네, 목차를 이제 정했고요. 이제 좀 챕터 한 개씩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문제 인식인데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 서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막 UX가 진짜 복잡해도 쓰거든요. 근데 고객한테 그렇게 뭐 이게 있으나 마나한 약간 비타민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좀 그러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세상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은 좀 그 아이템으로 되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결책인데요. 이 해결책을 근데 처음부터 찾을 수는 없어서 최소 가능 제품을 만들고 이제 이 시장을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좀 초기에 바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원금을 활용해서 하거나 뭐 초기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시장 잠재력인데요. 내가 이제 인생을 올인하게 된 이제 아이템이 있는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그런 성장 잠재력이 좀 많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뭐 올인을 할 거면은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실리콘밸리에서 훨씬 창업이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자료 분석한 걸 보면은 그 창업 성공 요인 중에 5가지가 있는데 뭐 타이밍, 팀,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펀딩 중에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언제 커질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코로나가 그 예고됐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그냥 계속하고 있다가 시장이 커지면 그때 이제 그 사업도 되게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만났던 이제 에코라이프 에코라이프 패키징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택배 박스인데 테이프가 필요 없는 친환경 박스를 만든 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팀이 왜 좋았냐면은 이 창업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황금찬 대표님이 이제 창업가인데 그분이 택배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하셨대요. 근데 같이 뭐 이제 뭐 고객사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 사업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온라인 사업자들이 뭐 매일 뭐 거의 수십 개의 박스를 이제 싸면서 그 테이프를 붙이는 게 막 너무 팔이 아프고 막 손목이 아프고 그런 이제 문제점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온라인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택배 박스를 받는 고객들도 그 재활용이 되기 전까지 택배 박스 막 테이프 뜯고 테이프는 또 따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솔루션으로 그러면은 테이프가 없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관점이 저는 이 아이템이 좀 그 관점에서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타이프 없이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이 황금찬 이사님 이제 동생이 뭔가 이런
그 기계공학과 출신의 뭐 이런 설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거는 박스에 이제 날개를 붙이는 식으로 이제 이건 특허를 받은 건데 이제 뭐 그 날개에 좀 접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붙이는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그 박스 자체를 이제 그 설계할 때부터 이제 다르게 해가지고 테이프 없이 바로 이제 패킹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분리수거할 때도 그냥 테이프를 뗄 필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시장 관련해서 뭐 택배 패키징에서 뭐 골판지 박스부터 해서 뭐 이후로 박스 시장까지 확장하고 나중에 종이류 포장까지 그래서 전체 시장은 한 16조. 그래서 보통 창업할 때 이제 적어도 1조 이상의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은 뭐 사실 투자를 막 그런 벤처 캐피탈에서 받은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뭐 엔젤 투자 받고 이제 하시면서 뭐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록식당에서 지금 카카오로 뭐 보통 핸드크림 이제 선물하고 하면은 이 박스가 오는데 이 다 여기 에코라이프 패키징 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이제 4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제일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서비스가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 가치를 뭐 시간을 줄여주거나 뭐 뭔가를 해결해주거나, 그러니까 가치만 있으면은 그 대가로 뭐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전체 뭐 수수료 10%를 가져오거나 뭐 다양한 그런 수치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뭐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안하는지 뭐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명확하게 있다면은 이제 뭐, 뭐 구독 서비스든 뭐 그런 거는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경쟁 우위인데요. 근데 경쟁사 분석을 사실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쟁사 분석을 안 하는 거는 전략이 없는 거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시장을 잘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거는 경쟁사와 비교해서 독특하고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탁월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 시장에 누가 있고 뭐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그 스타트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대부분 그 피어 밸류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서 뭐 나는 어떤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잔디랑 슬랙 이거는 다 뭐 업무 협업 툴로 한 번쯤 써보셨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걸로 예를 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슬랙이 미국에서 되게 성공을 해서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슬랙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 되게 비슷한 잔디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비슷하면은 기존에 쓰던 슬랙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화해야 되지 했을 때 잔디는 일단은 슬랙 대비 50% 저렴한 그 가격으로 책정을 했고 또 아시아 사람들은 좀 뭔가 상사한테 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모티콘 같은 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를 좀 이렇게 더 분석을 해서 아시아 친화적인 뭐 메시지라던가 이모티콘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뭐 이런 6가지 정도의 차이점으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6번째인데요. 6번째는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제 보통 J커브를 그리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왼쪽이 수입, 네, Y축이 이제 수입으로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당연히 뭐 앱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든 이제 자금이 투입이 되니까 초기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있다가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서 이제 성장을 하는 이제 대부분의 J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검증에 성공을 하면은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맨하탄이랑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국의 다른 도시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똑같은 모델로 확장을 하면 이제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 확장 케이스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엔싱 같은 케이스인데, 엔싱은 제가 되게 우연히 2016년도에 여기서 플랜티라고 스마트 화분을 개발했을 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IoT로 뭐 이 화분에 물을 언제 줘야 되고 뭐 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하셨었는데 계속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면서 지금은 중동 지역에 사막에 이제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짓고 그 안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싱 같은 케이스는 이제 되게 작게 계속 테스트를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화분 키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아예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드는 뭐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팀 역량과 미션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팀이 우리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담게 되는데, 이번 책에 제가 이제 인터뷰해서 넣은 사례가 119 레오예요. 그래서 119 레오는 너무 이제 창업 스토리가 좋아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막 마케팅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 소방관님이 이제 뭐 김범석 소방관님이 계셨는데 계속 이런 업무를 하면서 사실 암에 걸리게 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창업가가 그 소방관이 이제 우리를 구하고 그 우리는 다시 또 소방관을 구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컨셉으로 그래서 어, REO로 해서 레오로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폐 방화복으로 가방 같은 거를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저는 잘 하는 팀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제품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소방관 그 옷에 쓰이는 소재가 불에 타지도 않고 내구성도 되게 크고 되게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가방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엄청 가볍고 되게 튼튼하니까 그 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지금 소방관 분들한테 있는 그 노란 색깔 이 라인이 또 이제 들어가서 제품도 좋은데 이제 스토리도 너무 의미가 있어서 되게 자발적으로 이제 되게 스토리텔링으로 확산되는 따로 마케팅 안 해도 되는 이런 이 팀의 미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저의 되게 찐 경험으로 봤을 때 창업이란 우선 초기에 세웠던 가설이 막상 하면은 틀릴 확률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창업 초기 1년은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이랑 시장이 맞는지 이걸 찾는 과정을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MF가 실제로 해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 PMF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템을 바꾸게 되는데, 제가 이제 되게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대체제가 너무 많아서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 팀이 좋았으면 다른 아이템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막상 하고 느꼈던 거는 아이템보다 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가설이 맞을 확률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그 초기 투자자들 분들은 오히려 아이템은 잘 안 보고 팀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창업하기 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하고 나니까 아 진짜 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그냥 기획자면은 저는 개발자를 지금 빨리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개발자면은 오히려 그 뭐 영업을 하거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 나중에 막상 하고 싶을 때 찾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이제 이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때 필요한 단어가 피보팅인데요. 피보팅이 농구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중심축을 유지한 상태로 회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뜻이.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그 아이템을 조금 이제 바꾼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봇을 하는 경우는 보통 핵심 가설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인데 뭐 제가 했던 아이템은 그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있으면 좋은데 그냥 비타민 먹듯이 그냥 그 정도의 니즈였던 거라서 뭐 제가 광고비를 엄청 쓰지 않는 이상 이 서비스 알리기는 어렵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 세 가지를 뽑으라면 우선 그러니까 뭐팀 역량, 그러니까 팀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 시장이 커질까? 이제 시장 잠재력.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그래도 어떻게 돈을 벌지는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때 앱의 전성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유저 수만 많아도 투자를 받았었어요. 뭐, 10,000명이 들어왔대 하면은 투자 받고 했었는데, 뭐, 당근마켓 같은 정도는 솔직히 모든 국민이 쓰니까 당연히 밸류가 높은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당근마켓도 지금 막 큰 매출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뭐 유저 수보다는 그래도 좀 매출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창업은 그냥 나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삽질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삽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본질을 깨닫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창업을 해보니까 어, 일단 좋은 거는 이게 월급을 주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그 단 1원의 매출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회사에 돌아가더라도 월급을 주는 사장님한테 갑자기 막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무조건 해보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 중에 잡무에도 철학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을 담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지금 하는 그 수많은 잡무와 막 의미 없다고 생각됐던 일들도 나중에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창업하면은 뭐 법인 설립부터 수많은 잡일이 있는데 그거를 누굴 고용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대기업에 다녔을 때가 있으니까 경영지원팀이 너무 고마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그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있을 때 몰랐던 것들을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즈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어, 아마 수많은 반대를 부딪히실 거예요. 저도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황당했던 거는 창업가들이 그렇게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해봐서 그러는데 막상 하면 진짜 힘든데 그 힘든 길을 왜 가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들은 창업을 하시는데 왜 나를 막으시냐고 제가 그랬는데 막상 창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저의 창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